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중심 국가인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공황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 주식시장 100년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분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공황 이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 날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발발해서 유럽에서 끝난 유럽대전이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 제조업은 나홀로 하락세였고요. 철도 산업도 대부흥기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철도주를 중심으로 투기 강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8년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 제조업의 과잉 생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이 같은 환경 변화를 투기 세력들은 놓치지 않았고요. 대규모 공매도를 실행하게 됩니다. 드디어 다우존스 지수는 대폭락을 시작하고요. 미국도 대공황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다우존스 100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26,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 있는데요. 대공황 당시에는 41포인트까지 폭락하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좀 더 큰 그래프를 통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공황은 1929년 10월 24일 날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를 검은 목요일이라고 하고요. 주가는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고점 대비 저점까지 무려 89%가 폭락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공황기, 의미 있는 법 두 개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관세법인 스무트-할리법을 1930년에 도입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금융규제법인 글래스-스티글법을 1933년에 도입하게 됩니다. 이 글래스-스티글법은 1999년 폐기될 때까지 약 65년간 미국의 금융규제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스무트-할리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조업부를 위해 1930년 최고관세 59%를 먹일 수 있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출입은 금액 기준으로 70%가 감소하게 되고요. 다른 나라도 보복 관세로 맞서게 됩니다. 이에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세계 무역량은 약 26%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글래스-스티글법입니다. 미국 대공황 주범을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상업은행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이에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의 돈줄 역할을 못하게 막게 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고요. 이에 미국 증시는 이후 50년간 장기 침체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대공황 때 큰 돈을 번 투자자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큰 돈을 번 투자자는 제시 리버모어가 되겠습니다. 리버모어는 당시 유명한 투기꾼이었습니다. 대공황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설정하게 되고요. 실제 주가가 폭락하자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포지션을 미리 설정하는 주식 매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리버모어는 3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게 되고요. 과도한 음주, 그리고 우울증이 겹쳐 1940년 근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제1의 부자였던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손해를 봤는지 그래프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공황 당시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하자 록펠러는 250포인트 이하에서 우량주를 대규모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가는 추가적으로 폭락해서 41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공황하면 뉴딜 정책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미국 31대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진두지휘를 하게 되고요.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기를 정상화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후보댐 건설이었는데요. 후보댐은 콘크리트 댐으로 1931년 건설에 들어가서 1936년 완공하게 됩니다. 완공 당시 세계 최대의 댐이었습니다. 지금 라스베가스 근처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약 10년에 걸쳐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을 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때 구세주로 나타난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날 발발하게 됩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참전을 하지 않고요.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1941년 12월 7일 이후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거의 전쟁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이 부흥하게 되고요. 전쟁이 끝났을 때는 성전국과 패권국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달러도 당연히 기축통화가 되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1944년 금달러 본위제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때 달러가 기축통화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영국 파운드화가 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30년간 미국은 제조업이 호황을 보이게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총량적인 경제는 영국을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30년간 세계 1위를 놓치질 않게 되고요. 일본도 1970년대부터 급격히 따라붙는 부분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50년대, 1960년대를 풍요의 세대라고도 일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암울한 시대인 1970년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1970년대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대량 실업과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석유 파동까지 겹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부분으로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1970년대 들어 독일과 일본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영향으로 미국에서 금이 대량으로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 금 태안 정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과 달러의 교환을 정지하게 됩니다.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하고요. 고정환율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 변동환율제가 도입되었지만 미국은 고금리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지속했고요.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재정 적자가 더해지면서 우울한 70년대가 지속됐습니다. 이 같은 70년대는 80년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레이건 정부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레이건 정부 들어서는 기업 파산이 급증하게 됩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재정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같은 총체적 난국을 미국은 어떻게 뚫을 것인가? 구세주가 바로 플라자 합의가 되겠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G5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절상에 대해서 합의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합의하게 됩니다. 이 같은 금융시장 개방 합의는 1990년 일본 주식시장 대폭락의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좀 더 보시겠습니다. 1980년 후반 들어 일본은 금융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주가의 선물시장을 개방해야 되는데요. 미국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니케이 225 지수를 대상으로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에 1990년 주가가 대폭락하자 미국 기관 투자가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게 됩니다. 반면 일본 기관 투자가들 및 개인 투자가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들어 미국은 그동안 규제해왔던 금융규제 정책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게 됩니다. 이에 제조업에서 금융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냉전 시대를 종식시켰다는 점과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 미국 제조업과 금융업이 부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금융산업 중심의 클린턴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클린턴 정부에서는 금융산업 중심으로 종합수지가 드디어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종합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한 걸 종합수지라고 하는데요. 경상수지의 대표적인 항목은 무역수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수지는 돈을 얼마나 잘 굴리느냐, 돈의 기술이 되겠죠. 미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본수지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러나 경상수지에서는 적자를 지속하게 됩니다. 둘을 합한 종합수지가 클린턴 정부 들어 드디어 흑자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금융중심 정책은 전 세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1997년 터진 아세안 외환위기, 우리가 IMF라고 합니다. IMF는 러시아까지 오염시켜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은 미국까지 불똥이 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헤지펀드였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사가 파산 직전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65년 만에 금융규제법인 글래스-스티글법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럼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사 파산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로버트 머튼과 마이런 숄저가 1994년 창업하게 됩니다. 창업 첫 해에는 28% 수익, 다음에는 59%, 다다음에는 57%의 고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들의 주된 매매 방식은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무위험 차익 거래와 레버리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1997년 당시 IMF 위기로 러시아 국채가 저평가되자 대규모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평가된 미국 국채를 대규모 매도하는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요.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파산 직전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투자금은 12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중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1조 원을 손실보게 됩니다. 손실률이 80% 정도 되고요. 당시 자본금이 4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요. 레버리지를 26배까지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금융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블랙스완 케이스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스완은 백조가 흰색인데 검은색 백조가 나타난 부분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여간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현실화됐을 때 우리는 블랙스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바로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 1998년, 1999년 부근인데요. 당시 다우존스 지수는 30% 정도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폭등을 하게 되죠. 이 폭등을 시킨 부분이 바로 1999년 금융규제법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 밑에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의 돈줄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불량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허상의 레버리지 게임을 시작하게 되고요. 2008년에 드디어 그게 폭발하게 되죠. 그게 바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되겠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은 7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72조 원 정도의 구제 금융을 실시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죠. 은행을 구하기보다는 국민을 구하라 라는 구호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바로 이 부근이 되는데요. 이때 다우존스 지수는 고점 대비 50% 정도가 폭락하게 됩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끝났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는 10년 이상 경기 후퇴 국면에 직면할 것이다. 소문이 아주 흉흉했습니다. 그러면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했을 때 대공황 때 사용했던 뉴딜 정책처럼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걸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풀자. 이걸로 결정되고 그 역할을 맡은 정부가 바로 오바마 정부가 되겠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무차별적인 달러 살포로 금융위기와 디플레이션을 일단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총유동성이 시장에 2.5배나 증가하게 되고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벤 버냉키가 되겠습니다. 벤 버냉키는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헬리콥터에 달러를 싣고 다니면서 온 천지에 뿌렸다고 해서 얻은 별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 버냉키는 제14차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을 맡았었는데요. 우리가 FRB라고 하죠. FRB는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 중앙은행이자 민간은행입니다. 그럼 달러를 찍어내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자를 미국 중앙정부가 국민들 세금을 걷어 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 자본주의의 엄밀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범인이 누구냐? 범인 색출에 나서게 되는데요. 다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의 돈줄 역할을 했다는 게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융규제법을 도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토드 프랭크법 혹은 볼크룰이라고 하게 됩니다. 2012년에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오바마 정부 때 총유동성이 2.5배 정도 시장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유동성을 주도적으로 흡수한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아마존, 구글, 애플 등 실적 호전이 뒷받침되는 플랫폼 기업들이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주가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바로 그래프로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유동성이 더해지고 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상 최고치 부근이 되겠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제조업은 완전 고용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규제법인 볼크룰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그래프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을 앞선다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환경을 미국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혹자는 현재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관세법을 1930년 보호주의 관세법인 스무트 할리법의 부활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기 미국 제조업은 아사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호황을 기록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을 미국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혁명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급 경제가 가능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을 1985년 플라자 합의 부활 또는 2라운드가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시각은 맞는 시각입니다. 당시 독일과 일본은 금융시장을 대폭적으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부분은 제조시장을 열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을 대폭적으로 개방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강하게 붙어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미국의 패권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보는 게 옳은 시각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과 금융업 경쟁력을 다시 강력하게 제고시켜 50년 이상 전 세계를 리딩하는 마스터 플랜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시장 100년을 주요 이벤트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